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회계사 경제학 기출문제 연도별 특강 2019년도 21번부터 25번까지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은 같이 볼까요? 자, 은퇴까지 앞으로 20년간 매년 6천만 원의 소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노동자가 있습니다. 현재 이 노동자는 자녀 생애가 40년이고 자산은 없으며 2억 원의 부채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살짝 요거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서 시계열정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40년 동안 살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요 상황에 있어요. 이해가시죠? 이렇게 어떤 사람이 있는데 20년 동안 이렇게 보니까 6천만 원의 소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대요. 20년간 6천만 원을 얻게 됩니다. 단위가 2억 이렇게 있으니까 매년 0.6씩 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6천만 원, 6천만 원. 원래 이거를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해서 더해야지 보통 계산을 서메이션 할 겁니다. 그리고 자녀 생애가 40년. 이게 자기가 언제 죽는지 알면 참 그것도 좀 슬프지 않을까요? 기쁠까요? 아무튼 잘 모르겠습니다. 이때 다이 하십니다. 자, 이때는 은퇴, 리타이어 하게 됩니다. 은퇴.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야. 은퇴 이후에 사실 20년 동안 어떻게 먹고 살란 말이냐? 뭔가 저축을 하거나 이렇지 않으면 먹고 살기가 되게 힘든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아무튼 근데 현재 2억 원의 부채가 이렇게 있고요. 네, 여기 2억 원의 부채가 있네요. 자, 생애소득 가설에 따를 때 여러분 라이프 사이클 가설이라는 게 뭐야? 그치? 라이프 사이클 가설이라는 것은 젊었을 때, 장년기 때, 노년기 때 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소득과 소비의 흐름 그걸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딜리아니의 어떤 피라미드 형태라는 거 기억나십니까? 여기가 나이. 그걸 문제화 시킨 거야. 소득의 흐름은 어떻게 됩니까? 보통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소비의 흐름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보통은 이제 우상향하게 이렇게 그리긴 하지만 이제 피라미드 형식으로 이제 수평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소비의 형태, 요게 소득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를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이게 현재 가치로 계산하려면 좀 계산하기가 만만치 않겠죠. 그래서 우리 여기 문제에서는 이렇게 줬습니다. 이자율이 항상 빵이다. 여러분 이자율이 항상 빵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치? 디스카운트 할 때 우리가 R이 0이다 하니까 그냥 단순히 서메이션 하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노동자는 여기 순자산이 사망 시에는 빵이다.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여기 사망할 때는 돈을 다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애 전체 소득은 어떻게 되나? 어떻게 할까요? 생애 전체 소득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생애 전체 소득은 아니 매년 20년 동안 이렇게 벌게 돼. 근데 이때까지는 이제 사실은 소득이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20년까지 버는 거 1억 2천 이렇게 될 거야. 12억이죠. 12억. 12억 이렇게 될 거야. 6천 곱하기 20년 이렇게.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순소득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부채를 빼야지.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생애 전체 이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순소득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순자산 뭐 해도 되고 2억을 빼는 거야. 12억에서. 그러니까 이제 전체가 10억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거를 생애 전체 연간 소비를 나타내는 거니까 평균적으로 얼마, 여기 은퇴 이후까지 소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생각을 해. 연간 소비는 얼마가 됩니까? 하면 생애 전체 소득이 10억 이렇게 되는 거잖아. 부채를 뺀 나머지를 해야지. 그래서 40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연간 이렇게. 그러면 2,500만 원 되겠죠. 그래서 연간 소비는 2,500만 원.
끝났네? 맞나요? 그러네. 그 답은 2번이죠. 그거 말고 여기 보시면 은퇴할 때 순자산, 자산과 부채는 어떻게 되겠니? 여기 보시면 전체 요때 보시면 알겠지만 12억에서 2억을 뺀 10억을 요때 벌었을 거야. 다 벌었는데 소비를 또 얼마 했겠지? 정확하게 이렇게 n분지 1을 했다라고 하면은 은퇴 때 전체 10억 번 거에서 절반을 썼을 거야. 5억을 썼어요. 소비가 일정하다라는 게 전제로 깔려 있는 겁니다. 생애주기 가설에 따른 것이니까. 그러니까 5억이 순자산이 남고 나머지 이 5억을 20년 동안 사용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습니까? 흐름? 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은퇴할 때 순자산은 5억 원이 되고 연간 소비는 40년 동안 전체 소비는 평균 2,500만 원 소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케이. 넘어갈게요. 다음 볼까요? 자, 22번 문제입니다. 어느 경제 화폐 수요 함수가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폐 수요, 요거 P로 나눴으니까 요걸 실질 화폐 수요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들 책에는 이게 스몰 m이라고 쓰기도 해요. 자, Y는 이제 그 전체 총 생산이고 이자율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화폐 수요 함수는 뭐에 대한 함수야? Y에 대해서는 비례하고 이자율, 명목 이자율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거래를 위한 화폐 수요죠. 그래서 거래적 동기의 화폐 수요 이렇게 되고요. 오케이? 다음에 얘 이자율에 대해서 마이너스야. 이건 뭐야? 스페큘레이티브에서 투기적, 투자적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투자적 동기의 화폐 수요 이렇게 얘기하죠. 소득에 비례하고 이자율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 화폐 유통 속도 구하세요. 이랬어. 그러니까 화폐 유통 속도를 구하세요 라고 나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는 이 고전학파의 교환 방정식 있잖아. 화폐 수량설. 그걸 떠올리셔야 돼. 그게 뭐야? MV는 PY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거를 조거 형식대로 써볼게요. 화폐 수요 공급 같으니까 얘를 수요라고 할게.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교환 방정식은 거시적으로 화폐 수량설의 초기 모델이죠. 근데 이거를 명시적인 약간 미시적인 화폐의 어떤 수요, 현금 잔고 방정식 그렇게 바꾸기도 한다고. 그래서 실질적인 걸로 하려고 P로 나눠주면 P분의 화폐 수요 있고 Y는 그대로고요. V가 어떻게 돼? 밑으로 내려간다고. 오케이? 여기서 뭐 구하라고 그랬습니까? 화폐 유통 속도 구하세요. 이랬잖아. 요게 화폐 유통 속도 아니겠습니까? 요게. 얘가 뭐야? 요거지, 요거. 똑같이 보시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화폐 유통 속도는 어떻게 4i 이렇게 된다고. V는 4i.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도 머릿속에 넣을 수 있어. 아,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면 그냥 유통 속도는 이자율과 어떤 관계야? 네, 비례 관계입니다. R과 이렇게 플러스 비례 관계다. 이자율이 올라갈수록 유통 속도는 더 빨라진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 정도 정리하시죠.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4i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 정도 보시고요. 다음 볼게요. 자, 23번 문제입니다. 어느 경제에 현금 통화가 400조 원이고요. 현금 통화. 보통 우리가 이거 C라고 쓰죠. C. 법정 지급 준비율은 5%면 이게 법정이니까 필요 지급 준비율이야. 소문자로 할까요? 리걸 해서 하첨자 이렇게 합시다. 은행은 50조 원의 초과 지급 준비금을 보유하고 있다. 예, 우리가 초과 지급 준비금은 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부분 지급 준비율 제도를 사용하잖아. 그러니까 고객들이 갑자기 내 돈 주세요 했는데 돈을 못 주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예, 불안하니까 뱅크런이 발생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좀 약간 두려움에 떨면서 이렇게 초과해서 가지고 있어요. 이거 대문자로 쓸게요. 대문자로. 이렇게 씁시다. 이렇게. 좀 구별하기 위해서. 그래도 뭐 2라고 씁시다. 이렇게. 자, 이 경제의 요구불 예금 대비 현금 보유 비율이 40%다. 여러분, 요구불 예금을 D라고 쓰고 현금을 C라고 할게요. 그 비율입니다. 그럼 이거는 요구불 예금 대비 C. 요게 40% 0.4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정보가 주어져 있을 때 본원 통화와 통화 승수를 구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어. 여러분, 기본적으로 통화 승수 어떻게 구합니까? 통화 승수는 우리가 이렇게 구하지. 본원 통화가 얼만데 거기다 통화량이 얼마나 됐니?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오케이? 본원 통화가 뭐야? 중앙은행 창구를 통해서 밖으로 나온 돈을 얘기하는 건데 현금과 지급준비금으로 구성이 돼 있다고 대문자 Z로 할게요. 이렇게 지준금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Z 이렇게요. 통화량은 현금과 예금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본원 통화를 구하세요라고 했으면 요거 값을 구하는 거야. 현금과 여기 나와 있는 Z, 지급준비금, 그거를 구하세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주어진 값들을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이거 여기서 우리 여기 이걸 D로 나누잖아. D로 나눠서 승수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D로 나누면 살짝 여기 C, D, C, Z 이렇게 있으면 D로 나눕니다. D로 나누고 D로 나누고 D로 기준을 잘 잡으셔야 돼. M으로 나눈 건지 D로 나누는 건지에 따라서 승수 공식이 좀 달라지죠. 자, 얘는 스몰 c라고 보통 하죠. 얘는 1, 스몰 c, 얘는 Z, 지급준비율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들어가면 이게 C가 뭐야? C가 여기 나와 있는 요구불 예금 대비 현금 보유 비율이야. C가 제로인 경우 이렇게 하면 승수가 이제 극대가 되겠죠. 통화 승수는 최대치가 되고 이때 최대치 값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 최대치로 M은 Z분의 1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승수값을 구하세요. 이렇게도 할 수 있어. 왜냐면 여기 보시면 얘 스몰 c가 요거 0.4라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Z값을 구하면 되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본원 통화도 구하세요 했으니까 직접 필요한 값을 한번 구해 볼게요. 자, 얘 얼마야? 400조 원이래잖아. 400 이렇게.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얼마야? 얘도 400이고 400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요 D가 얼마야? D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C가 400이니까 0.4가 되려면 1000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D값 구할 수 있어. 1000 이렇게 됩니다. 하나씩 필요한 정보를 메꿔 나가세요. Z는 뭐야? Z. 여러분, 이게 법정 지급 준비율은 지금 관심사가 분모가 D로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 법정 지급 준비율이 5%잖아. 그러면 요거 D분의 Z가 5%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Z, D분의 얘가 0.05, 5%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그러니까 전체 D가 1000이잖아. 1000에서 5%니까 Z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50 이렇게 된다고. Z는 50 이렇게 돼요. 이해 가시죠? 요거는 이제 법정이니까 리걸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지급준비율은 법정 지급준비금과 비슷하게 생겼네. 초과 지급준비금을 합하는 걸로 보시죠. 그러면 법정 지급준비금은 50, 초과 지급준비금도 여기 50조 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50 이렇게 됩니다. 네, 이해되시죠? 그러네. 자, 그러면 요거 두 개 더하면 100 이렇게 됩니다. 본원 통화 먼저 구하세요. 그러면 H를 구하는 건데
400 더하기 100 하니까 50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요거 중에 답을 찾아야지.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승수 계산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 여기는 400 더하기 100이니까 500분의 140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2.8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500조 원과 2.8 해서 답은 5번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뭐 자주 출제되는 거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공식에 넣어서 계산하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자, 다음 24번 볼게요. 자, 어떤 나라의 고용 관련 자료를 정리한 표이다. 실업률 갭을 실제 실업률에서 자연 실업률을 차감한 값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 나라에서 실업률 갭을 구하세요 이랬습니다. 자, 다시 실업률 갭이라는 것은 갭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얘가 실제 실업률에서 자연 실업률을 내추럴해서 n이라고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나타내는 거야. 이거 구하세요 이거야. 그럼 이 정보 있잖아. 생산 가능 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이걸 통해 가지고 실업률을 구하고 자연 실업률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그럼 먼저 실업률 한번 구해볼까요? 어떻게 실업률을 구하면 될까요? 여기 주어진 정보를 활용을 하는 거지. 자, 그러면 먼저 체크하셔야 될 게 우선 대한민국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15세 미만 인구는 빼. 그리고 이렇게 비경할 인구도 빼. 그 중에서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취업자와 실업자, 여기는 비경할 인구라고 할게요. 요거는 15세 미만은 아예 제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정보를 통해 가지고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우선 생산 가능 인구가 1000만 명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요게 1000만 명이란 뜻이야. 이렇게 되는 게 1000만 명. 15세 이상 인구가 이렇게 노동 가능, 생산 가능 인구가 1000만 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거기서 경제활동 참가율이 70%야.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여기 주어진 정보가 실업자가 35만 명이야. 여기 35라고 쓸게요. 자, 그러면 여기 경제활동 참가가 여기가 1000만 명인데 1000만 명 중에서 70%가 경제활동 참가니까 여기는 어떻게 돼? 30%겠지? 300명, 300만 명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취업자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300에서 35를 빼면 되겠죠. 그러니까 665 이렇게 될 겁니다. 예, 주어진 정보 잘 됐죠? 오케이. 자, 그럼 실업률은 어떻게 구해?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인 실업자에다가 취업자 수, 거기다 실업자 수 이렇게 구합니다. 그러면 실업자 수가 35 플러스 어차피 이게 두 개 더하면 700이라는 거 아실 겁니다. 그리고 665 그리고 계산을 딱 하게 되면 700이니까 이렇게 좀 700분의 35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네요. 그러면 얼마야? 5%가 되겠죠? 그래서 곱하기 100 하는 건데 그냥 이렇게 5% 씁시다. 자, 이렇게 되면 5% 이렇게 돼요. 오케이. 여기서 우리가 실업률은 구했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게 요거야. 자연 실업률을 계산을 해야 되네. 자연 실업률이라는 게 뭡니까? 경제가 뭐 안정적인 완전 고용 상태에서의 자발적 실업만 존재하는 뭔가 인플레이션을 야기하지 않는 실업률 이렇게 보시면 되잖아. 내추럴한 겁니다. 어떻게 구합니까? 하면 우리 몸이 내추럴 정상적이다. 그런 상태에서는 몸이 더 뚱뚱해지지도 않고 빼빼지지도 않는 그런 상태가 정상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뭐야? 내가 이렇게 인풋으로 들어오는 거랑 나가는 게 같을 때 우리가 내추럴하다 그런 표현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공식 아시죠? 취업자에서 실업자로 잘리는 사람과 실업 상태에서 취업되는 사람과 이게 같아지면 요게 크기가 왔다 갔다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되겠죠. 여기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이렇게 취업자 수가 있고 그 다음 여기 실업자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취업했다가 직장을 잃게 되는 사람 수, 이직자 수야. 이직자 수. 요거와 이직자 수는 어떻게 구합니까? 잘리는 거야. 그래서 에서 잘리는 요게 이제 이직자 수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실업 상태에서 직장을 구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게 뭐야? 구직자 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구직자 수. 여러분 구직자 수는 어떻게 구해?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직장을 구했잖아. 구직률을 finding해서 F라고 쓸게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자연 실업률 상태에서는 구직자 수와 이직자 수가 요게 같아지는 상태라는 거 알 수가 있다고요. 요 원리를 사용하는 것이죠. 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요거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뭘 어떻게 이용하라는 거야? 여기 실업률 공식 그대로 넣는 거지. 요거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 요거랑 요거를 접목시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공식에 넣어보면 요거니까 어떻게 2를 바꾸는 게 낫겠지? 저 2로 정리할게요. 2는 어떻게 되겠어요? 2는 S가 밑으로 내려가면 S분의 FU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자연 실업률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자, 여기 U가 있고 2는 요걸 집어넣어. S분의 FU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U 지워요. 울지 마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정리합니다. 그러면 S를 이렇게 여기 1이 사라졌지. 그러니까 S를 곱해주면 S 플러스 F분의 이 분자는 당연히 S가 와야지. 이직하는 비율, 실업이 그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업자가 일자리를 구할 확률이니까 이거는 F가 되겠습니다. finding. 잃을 확률이니까 S, 이직률 이렇게 돼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S가 0.01 더하기 F가 0.24, 0.25겠네. 분의 0.0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4%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실제 실업률 계산하세요. 자연 실업률 계산하세요. 두 가지가 그냥 믹스드 돼 있는 거예요. 뭐 괜찮아요. 근데 보통은 하나씩 계산하면서 점수 주는 문제로 출제되는데 요거는 그냥 두 개를 묶어서 시간을 좀 걸리게 하면서 이렇게 혼합한 문제로 바뀌었는데 뭐 그냥 내용 잘 알고 계실 거니까 연습 많이 하셔서 빠르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 한번 볼게요. 자, 고전학파와 케인작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여러분 이 둘의 차이는 뭐야? 고전학파는 시장의 가격이 신축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신축적으로 조정이 된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시장의 가격 기능을 신뢰합니다. 신뢰하고 그러니까 정부는 어떻게 개입하지 마. 정부 개입에 반대 이렇게 돼요. 그렇다고 무정부주의를 강조하는 건 아니고 정부는 최소한의 야경국가, 뭐 국방이나 튼튼히 하고 경찰, 치안 이런 거나 해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이 당시만 해도 수요와 공급 중에서 공급이 중요하니까 좀 공급을 중시 여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케인작파는 1929년 대공황 이후에 발생했는데 그때 보면 보이지 않는 손이 망가진 거야. 그래서 가격이 경직적인 경우가 많고 시장 실패죠. 이것도 시장 못 믿겠다. 그러니까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 개입하는 정부, 큰 정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에는 작은 정부, 밑에는 큰 정부 이렇게 되는 것이고 대공황의 발생 원인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유효 수요가 부족해서 발생했다 해서 수요를 중시 여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케인즈가 얘기한 이러한 적극적인 정부가 개입을 해서 수요가 부족하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수요를 진작시키는 유효 수요가 부족했으니까 그거 승수 효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선 가번 보시면 케인작파는 동일한 규모의 정부 지출을 확대한다라고 하면 규모라면 정부 지출 확대가
그렇지. 정부 지출을 증가시켰을 때 국민 소득이 얼마나 증가합니까? 하면 이게 1-MPC분의 1 이렇게 된다고요. 반면에 조세를 감면하는 것보다 총수요 증대 효과는 더 크다. 맞죠? 조세를 감면하게 되면, 텍스를 감면하게 되면 이때는 이제 마이너스가 붙는 거긴 하죠. 그래서 MPC 이렇게 되고 1-MPC. 그러니까 조세를 감면하면 이게 플러스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볼 때 이제 절대값의 크기로 이제 보게 되면, 여러분 한계 소비 성향인 MPC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가 보통 이제 0.8, 0.9 이렇게 0.75 많이 쓰는데 0과 1 사이에 있다고, MPC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0.8이다 그러면 이때 승수는 1-0.8분의 1 해서 5가 될 것이고, 이때 승수는 4 이렇게 되니까 여기 나와 있는 정부 지출 확대가 총수요 증대 효과에 더 크다. 맞습니다. 가번 맞고. 나번, 고전학파는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이, 그렇죠. 정부가 이렇게 개입을 하게 되면 민간을 밀어버린다고. 민간의 어떤 투자를 감소시킨다. 이거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축효과 이렇게 되는 거지. 구축효과. 위에 나와 있는 요거 총수요 증대 효과는 이게 바로 승수효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지금 밑에 나와 있는 요거는 구축효과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하면 민간을 위축시키니까 가능한 한 개입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 4번, 고전학파는 재량적인 총수요 관리 정책이 경기 안정화에, 아니요, 고전학파는 정부 개입하지 마 이거고, 고전학파 계열에 해당하는 통화주의 이런 쪽은 준칙에 따른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량 이거는 못 믿겠다는 거야. 정부, 야 네가 뭐 제대로 알아? 세상 돌아가는 거 모르는데 괜히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개입했다가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음에 라번, 케인즈 학파는 수요 측 요인보다 아니요, 케인즈는 공급 측이 아니라 수요 측 요인 때문에 경기 변동, 유효 수요 부족 때문에 경기 변동이 발생하니까 정부가 투자나 소비가 줄어들어서 유효 수요가 부족하면 정부 지출을 늘리고, 소비나 투자가 갑자기 증가해서 총수요가 증가하면 정부 지출 줄이고, 그러니까 이쪽 보조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경제를 안정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여기 나와 있는 1번이 맞고 다와라는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정리하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26번서부터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